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매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 기본적으로 이제 경매 절차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경매 절차를 아는데, 우리가 뭐, 채권자 입장에서 또는 채무자 입장에서가 아니고,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를테면 뭐, 경매 신청, 뭐, 개시 결정, 뭐, 배당 요구 종기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어쨌거나 경매가 나와서 매각길이 잡혔다. 네, 그래서 5월 1일 날 뭐, 최저가가 4억 원인데, 내가 이를테면 5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일주일 있다가 매각 결정일 5월 8일 날 매각이 허가가 된다. 그리고 허가되면 또 일주일 동안 즉시항고. 만약에 이제 없다면 다음 날 5월 16일 날 확정. 만약에 이제 즉시항고가 있다면 확정은 안 되는 거죠. 확정이 되면 그로부터 법원이 한 달 동안 잔대금 납부 기한을 줘서 돈 내라고 하는 거고, 돈 내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경매는 사실상 끝나는 거고, 법원은 채권자들을 불러서 나중에 이 낙찰 대금으로 배당을 해주는 배당기일을 끝으로 사실상 경매 절차는 종료가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입찰을 좀 해봐야 되는데 목표를 좀 잡길 바랍니다. 나는 올해 6월 달까지 최소한 한두 번, 그래서 한두 건 정도를 낙찰을 받겠다. 어떤 것들을 받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물건을 좀 선택 또는 선별을 하셔가지고 자, 입찰을 하러 가야 된다. 준비물은 알아야 되겠죠? 준비물,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이런 것들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입찰 절차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입찰표를 또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입찰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 가격이다. 입찰 가격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다른 것들은 입찰표에서 수정하고 도장 찍고 수정하고 도장 찍고 다르게 쓰고 다르게 쓸 수 있는데 입찰 가격만큼은 절대 수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공 하나를 더 쓰지 말자. 5억을 쓴다는 것을 이를테면 50억을 쓰지 말자. 그런 이야기들도 여러분들 좀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뭐 아파트나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 이런 건 뭐 낙찰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만 간단히 알면 돼요, 여러분. 소멸주의는 뭘까? 소멸주의는 이를테면 여러분 등기부에 이렇게 있어요. 등기부에 뭐 5월 5일 근저당, 뭐 6월 5일 가압류, 7월 5일 경매 등기. 만약에 뭐 10억 등기부에 10억이 있다. 그리고 뭐 이를테면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에는 예를 들어서 뭐 6월 2일자 임차인 설춘환이 있다. 설춘환이 있다. 보증금 5억에 살고 있다. 전입신고해서 살고 있다. 만약 여러분 이런 아파트를 일반 매매를 한다면 그러면은 임차인은 떠안아야 되고 근저당권하고 가압류하고 경매 등기는 어떻게 할까? 협의 당연히 안 되죠. 이게 만약에 이제 한 10억짜리 아파트라고 친다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임차인 5억 있고 등기부에 빚이 15억이 있으니까 토탈 20억의 빚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0억짜리를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해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 다 떠안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경매는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왜? 소멸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소멸주의는 뭐냐?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겠습니다만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가 5월 5일자 근저당권이거든요.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이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해서 뒤에 있는 권리상의 하자들은 다 이렇게 지워져. 그 다음에 이 5월 5일보다 임차인 6월 2일이 늦으니까 설춘환도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지워진다.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 8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리고 잔금을 냈다. 그러면 등기부 모든 문제 다 소멸하고 임차인도 다 소멸하고. 그래서 등기부에 아무리 빚이 많아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소멸주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인수주의. 뭔가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는 것이구나. 가령 뭐 우리가 여러분 뭐 1월 2일자 처분금지 가처분이 돼 있다. 처분금지 가처분이 돼 있다. 그리고 5월 2일 날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럼 여러분 이제 다음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이거든요. 그래서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이거 포함해서 뒤에 있는 것들은 말소가 되는데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은 말소가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낙찰자가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걸 선순위라고 하는 건데 선순위 가처분이 있으면 낙찰을 받으면 안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채 1%도 안 된다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꼭 하나 암기해야 될 것은 말소 기준 권리.
될 수 있는 6가지 권리. 그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해두자. 가압류,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압류, 그 다음에 근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경매등기. 여러분 요거 나중에 이제 예습하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거고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어쨌거나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6가지 권리예요. 이 6가지 권리 중에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이 바로 그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압류는 1월 5일 날, 압류는 2월 5일 날, 저당권은 3월 5일 날, 근저당권은 4월 6일 날, 담보가등기는 5월 6일 날, 경매등기는 9월 6일 날. 만약에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다면 이 6가지 중에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는 그 사건에 가장 빨리 등기된 거. 그래서 1월 5일자 가압류가 이 사건에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실제 등기부에 이렇게 돼 있다면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이 가압류 포함해서 뒤에 있는 것들은 모두 소멸한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소기준 권리가 5월 5일자 근저당권이라고 치면 등기부에 그런데 봤더니 전세권 등기가 5월 3일자로 전세권 돼 있다. 전세권 등기돼 있다. 등기부에.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전세권. 이런 걸 우리가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그래요. 이 전세권은 내가 떠안을 수도 있고 안 떠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순위 임차인은 뭐냐면 대항력이 이거보다 빠른 건데 여러분 임차인의 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에 생긴대요. 여러분 이거 오늘 그냥 저희가 개괄적으로 한번 쭉 가는 거예요. 오늘 몰라도 됩니다. 다음에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점유가 뭐 이를테면 4월 6일 날 이사했나 봐. 전입신고도 4월 6일 날 전입신고를 했나 봐요. 그러면 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생긴대요. 4월 7일 0시에 생긴대요.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빠른 임차인 이런 걸 우리가 선순위 임차인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배당을 다 받으면 문제 없는데 배당을 못 받으면 그 못 받은 보증금을 떠안아야 된다. 이런 임차인은 한 1, 2%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어떤 임차인이 있냐? 4월 6일이 아니고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뭐 이를테면 6월 5일 점유, 6월 5일 전입신고. 그러면 대항력은 6월 6일 0시.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느리다. 후순위 임차인들. 이런 사람들은 낙찰자가 책임지잖아요.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그러나 실무에서 대부분 다 이런 사람이 있거나 통상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떠안을 임차인이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에서 어떤 건물을 만약에 공사를 한 시공자가 있다. 시공자가 있다. 올해는 공사대금으로 5억을 받았어야 되는데 5억을 건축주가 안 주니까 시공자가 계속해서 여기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나 5억 줄 때까지 못 나가. 이런 걸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명도 분석. 명도 분석. 실제 이제 경매를 통해서 아파트를 낙찰받거나 뭐 공장을 낙찰받거나 상가를 낙찰받게 되면 자, 내가 상가를 낙찰받았어요. 여기 A라는 점유자가 있어요. 낙찰자는 설춘한. 그러면 통상은 이제 어떻게 하냐? 투트랙. 협상하죠. 뭐 여기 이사비 한 200만 원 드리겠다. 이사 기간 한 달 드리겠다. 협상.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에 강제 집행을 준비합니다. 그죠?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 집행 준비하고 만약 이렇게 해서 오케이 됐다라고 한다면 명도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작성 방법은 어떨까?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어쨌거나 강제 집행을 준비해야 되는데 설춘환이가 낙찰을 만약에 5억 원에 받고 잔금을 납부하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매는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해요. 일반 매매는 안 그렇죠. 일반 매매는 잔금을 줬다라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일반 매매는 통상은 돈도 주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 근데 경매나
온비드 공매는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네, 취득한다.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취득하면서부터 설춘하는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법원에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인도 명령 결정 받고요. 나중에 이제 이사비하고 이사비 기간 돼서 만약에 뭐 3월 2일 날 나가기로 했는데 거기 나가죠? 근데 끝내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협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인도 명령 결정 받아서 집행관하고 인부들 데려가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건데 그 신청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물건 분석. 여러분 이제 부동산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을 좀 꼼꼼히 해야만 한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임장을 자주 많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최소한 우리 1년 투자 클럽반 학생들하고 한 달에 2번은 가는 거거든요. 첫 번째 주는 서울을, 세 번째 주는 경기도나 인천을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자주 많이 간다. 다만 현장을 갈 때 사전에 뭘 체크하고 가냐? 만약에 제가 서울 뭐 강서구를 간다. 그러면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또는 서울 플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서울은 앞으로 이렇게 좀 발전하는 것이구나. 그다음에 강서구에서는 이를테면 마곡이 핵심이구나. 뭐 등촌역 근처가 핵심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고 가는 거고. 반면에 내가 만약에 이를테면 뭐 김포를 간다. 그러면 2035 김포 도시기본계획. 여러분 이런 각 도시기본계획은 어디에 있냐면 각 지자체 사이트에 있거나 또는 토지 이음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각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이 있다. 그러면 김포는 핵심은 김포 한강 신도시. 거기가 핵심이구나. 그 다음에 완전히 핵심은 아니지만 그 다음 핵심은 어딜까? 통진. 그 다음에 김포시청이 앞에 있는 사후. 이런 데가 그 다음에 약간 부도심. 약간 색한 핵심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정책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항상 어떤 지역을 갈 때는 이런 걸 이제 보고 가는 거죠. 가령 제가 김포로 임장 간다. 그러면 김포 교통호재. 그러면 뭐가 나와요? 김포 도시철도. 별로죠? 5호선 연장, 9호선 연장, GTX-D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로 또 이어질까? 뉴스, 그죠? 그 다음에 김포 제2 한강신도시가 생긴다는데 어디? 그 다음에 항상 현장 갈 때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짜깁기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